안녕하세요. 다른미래 아카데미 5강 청년 정치와 성평등 민주주의 대담 진행을 맡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권수연입니다. 오늘 저와 대담을 함께 나눠주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님의 좀 간략하지만 그래도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었고요. 이 정치권 안에 들어온 지는 지난 1월부터 들어와서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 조자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는 추적단 불꽃이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활동가로 활동을 해왔었고요. 요즘은 이제 관련 정치권에서 제가 이제 겪었던 일들 조금 책으로 풀어내보고자 책을 좀 쓰고 있고,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야기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정치나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을 찾는 시간이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자리, 특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한국 정치가 청년 정치와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어떤 조건에 처해 있는지, 한국 정치가 청년 대표성의 향상과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N번방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에서 2022년 1월 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안이 오기 이전에, 그리고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기 이전에 자신이 정치인이 될 것이라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릴 때 대통령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일, 그리고 그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조금 크고 나서야 그것이 정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N번방을 발견을 하게 되고, 또 추적단 불꽃 활동을 하게 되면서 또 대선이 겹치고, 그렇게 이리저리 하다가 의도치 않게 이 정치권 안에 만 2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들어오게 돼버린 거죠. 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몰랐으면 모를까 이미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온갖 불의와 이제 불평등이 보이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보고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N번방을 추적할 때도 정말 돈벌이와 본인들의 재미를 위해서 여성과 또 아동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온갖 추악한 범죄들을 벌이는 일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불꽃 활동을 했던 거였죠. 또 민주당에 들어와서도 사실 크게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당 안에 들어와서도 제게 이제 반성과 쇄신을 주도하라면서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반성과 쇄신을 위한 이야기들을 할 때 단 하나의 쇄신책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 상식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국민이 가라는 길과 반대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른데? 하는 그런 괴리감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와 불공정이 이제 좀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장을 보자라는 마음도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쟁도 했었던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제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여성과 남성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여성의 정치적 야망이 이제 남성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학자들에 따르면 대학교의 환경이 오히려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성차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수의 대부분이 남성이고, 남성 교수들이 이제 비슷한 조건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냐라고 했을 때는 남성에게, 뭐 그게 의도한 것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 역시도 여성이 정치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뭐가 되든지 다 응원을 하지만 그것이 성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여성이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야망이 남성보다 이제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낮아지는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연구가 있는데, 그리고 사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자리에 여성이 없는 것이 사실 문제인 거죠. 여성은 어디에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나 갈 수 있는데, 그 어떤 특정 영역을 남성이 그것도 다수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활동가에서 정치인으로라는 키워드에서 사실 좀 약간 마지막에 해야 되는 질문 같기도 하지만, 저는 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정치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일단 정치인을 얘기하기 전에 정치는 저는 곧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입법하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인 것이죠. N번방 방지법을 좀 더 체계화해서 또 진화하는 디지털 성착취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겠죠. 또 노동자들이 파업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고, 또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돌봄을 잘 준비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저는 정치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가치의 규범을 바로 세우는 일도 저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포기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끈질긴 근성과 인내심도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냥 살짝 해보다가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싶으면 도망가는 일들이 그동안의 정치권에는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대표님께서 그 전에 생각했던 정치인의 모습과 들어와서의 정치인의 모습이 이제 같았냐 아니면 차이가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실 전 정말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많은 정치인들, 제가 만나봤던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국민의 삶보다 정치인이 해야 할 일들보다는 당장 다음 자기의 공천권에 더 이제 목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고, 여론을 묶어내고 이끄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 여론과 팬덤에 끌려가는 그런 뭔가 매갈이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비대위원장 하면서 정치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정치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국민께서 안 좋은 인식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을 조금 바꿔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동안 그 짧은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 동안 권력자 앞에서 눈치 안 보는 정치, 줄 서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저는 그런 정치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청년이라는 사실 또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붙잡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청년 정치인, 여성 정치인으로 정했는데,
그 연령으로 봤을 때 청년이고 뭐 생물학적인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여성이라고 할 때 이 여성 정치인이든 청년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정치인보다는 청년 또는 여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 침입자라는 책을 쓴 너말 퓨어는 정치에서 여성은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이 특히 이제 권력을 가진 중장년 남성들이 설정해 놓은 전통적인 여성상, 즉 남성에게 순응하는 여성상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남성과 동등하거나 또는 남성보다 더 뛰어난 능력과 역량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한 정당 안팎으로 이제 청년 또는 여성이라는 정체성만으로 호명되고 판단되는 경험을 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청년과 여성이라는 범주 또는 정체성만으로 규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당 안에서 청년이라는 것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이 정치인 박지원에게 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했는지 이 명칭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청년과 그리고 여성이 이 정치권 안에서 정말 정치의 꿈을 펼치기에는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도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청년인데 여성이고 또 심지어 지방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득권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는 뭐 하나 공통 분모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청년, 여성, 지방대생, 정치 초짜, 정치 신입 이런 색안경을 이제 쓰고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앞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치 초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저는 우리 정치에 보다 더 많은 정치 초짜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달코 다른 그런 정치인들의 이 숙련된 말이 아니라 정말 건강하고 또 참신한 그런 신입들, 초짜들의 말과 행동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에는 보다 필요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짜였고 지금도 초짜이기에 국민의 시각에서 최대한 발언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었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꿔야 할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반발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정말 맨 처음 회의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던 게 당내 성폭력 발생 시 무관용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무관용으로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방해하고 네가 뭔데 그러냐는 얘기를 듣고 제가 팸이라서 그런다라는 말이 붙고 또 내부 총질을 한다라는 말로 이제 폄하가 되기도 했었죠. 또 우리 당이 이제 청년 공천을 하자 이제 당원 당비상 20%를 해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 전에 손흥민 당대표 시절에는 청년 공천 30% 하겠다라는 그런 말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래서 청년 공천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약간 듣기 싫은 분위기 있잖아요. 또 청년이라고도 저러네.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애초에 자기들이 약속을 하지 말던가 이런 생각이 이제 속으로는 좀 많이 들었었죠. 근데 그 중간에서 또 이 작은 파일을 가지고 여성과 청년이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특히 지방선거 때.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되게 젊은 정치인인 건 맞잖아요. 정치인을 그냥 좀 정치인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정치권에 있던 인물들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감히? 이런 그런 시선들이 조금 많이 좀 작용이 됐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런 식의 사실 아까 말했던 중장년, 비장애, 이성애, 고학력, 고소득
이라는 이런 특징적 몇몇 아주 한국 사회에서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한국의 정치에서 과대대표되고 있고 이들이 사실 여성과 청년을 대립관계로 설정을 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치가 운영되고 있는 게 문제이고, 이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도 계속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비대위원장 시기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과 여성 대표성을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좀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정말 답답한 게 대부분의 중년 남성이 지금 국회의원직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성 청년은 굉장히 적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9%, 그리고 이제 청년 같은 경우는 2030이 이제 한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여성이나 청년 국회의원이 무언가 잘못을 한다 그러면 이들이 적은 파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성이 잘못을 하면 그러니까 여성이 문제야, 왜 여자를 국회의원을 시켜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또 청년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린애를 뽑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통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남성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서 저 남성들이 다 문제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잘못을 했다면 비판을 하고 규정을 할 수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여성과 청년, 가뜩이나 소수인 그 집단으로 이제 묶어서 아예 싸잡아서 폄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의 더 공고한 기득권 그 벽을 이제 세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면은 더욱이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정치권은 그냥 중년 남성만을 대표하고 있는 형국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있는 중진 남성 의원들 중에 자기가 처리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는 그런 민생 입법이 뭐 누구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정말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된, 청년들의 삶과 그런 연관된 뭐 차근법이나 기후위기나 연금개혁이나 그런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 더 많이 입법하고, 또 국민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의 의원들은 대부분,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겪고 또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5천만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을 고작 300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도 조금 이제 늘리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여성, 더 많은 청년, 장애인, 뭐 다문화 이런 분들이 이제 정치권 안에 훨씬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 2020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이제 263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이제 5%가 넘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만큼은 장애인이 정치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장애인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셈이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거겠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실 되게 큰 주제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의 어떤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아주 사실 그 헌법 개정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더 어렵다. 왜냐하면 그 선거제도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당들이 사실 그게 의석의 유불리,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석을 더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파이 싸움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런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문제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또 이 정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정당 내의 어떤 다양성, 성별 균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이 할당제이죠. 적극적인 조치로서 이제 할당제를 시행을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할당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편견만 확산을 하죠.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질 거다라는 편견만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나눠드린 그 그래프는 이제 스웨덴에서 할당제를 실시하고 난 어떤 효과를 연구한 것인데 근데 이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오히려 할당제를 통해서 의원들의 능력이나 자질이 훨씬 더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누가 움직여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치는 공공의 영역이지만 돈이 들어갑니다. 청년이나 여성, 그동안 정치와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훨씬 더 돈의 문제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궁금한데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시급이나 월급과 같은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주면 안 된다라거나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있었는지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장을 맡았다는 역할로 이제 특별 회비를 내라 라는 방식으로 이제 당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당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82일 동안 있으면서 그냥 이제 카드를 하나 받은 거예요. 뭐 교통비를 따로 이제 뭐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카드로 뭐 이제 주유비나 그런 것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인데 도대체 왜 월급을 안 주지?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몇 달 동안 일하지 않아도 생계 걱정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만 정치하고 없는 사람은 이제 하지 말라는 게 결국에 정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특별 회비 같은 것을 이제 내야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국회의원들 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월급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서라도 이제 그런 자리, 이제 어떠한 그런 권한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은 건데 그렇지 않은 외부인은 특별 회비 당연히 못 내죠. 저는 다행히도 이제 청년이라서 그리고 잠시 맡아서 이런 그런 특별 회비를 안 내도 됐었는데 내야 된다고 했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그런 환경, 국회의원이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직을 맡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부터 조금 뜯어 고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정치인들, 국회의원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는데 정당 보조금도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시도당에서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것도 거의 없는 수준이고, 그냥 이제 선거 때 문자 보내는 정도? 또 주변에 공천할 여성 정치인이 없다. 이런 얘기도 이제 선거 때마다 나오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 정치인이 이제 육성할 만한 그런 아예 환경조차를 만들지 않는 거죠. 여성 공천 비율을 정해놓고 공천을 동료해도 출마해봐야 이제 떨어질 게 뻔한 그런 험지에 이렇게 공천을 하는 경우도 이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돈이나 환경적인 그런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사람들, 청년들, 여성들이 이렇게 정당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힘든 구조라서 그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는 것이 저는 너무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그런 구조에 대해서 보다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좀 같이 해결해 볼 만한 그런 모습을 함께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시도당을 중심으로 뿌리에서부터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유튜버가 박지원 씨 집 앞에까지 찾아간 사건이 있었죠. 이때 당시 민주당이 이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와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해 이 사안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놀랍게도 저도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이랑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 유튜버가 찾아온 것에 대한 이제 이야기와 제 출마와 관련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저에게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진상조사해서 이제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때 당내 많은 의원님들도 이제 SNS에 글을 올리시면서 정말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올려주셨었죠. 근데 그게 메시지로만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처벌이 됐다라는 연락도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못했고, 저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에 지난달 말에 이사를 했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비용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사를 그 집에 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렇게 집 주소가 알려져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성폭력이라고 하면 일터에서의 폭력,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폭력 또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그런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폭력을 많이 얘기했지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사실 거의 말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모두가 숨기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그런 여성폭력의 경험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첫 회의 때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기를 중요한 과제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과연 뽑아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꼭 정치권 안에서의 여성 폭력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성 폭력의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에서 이제 20대 영무원이 남성 영무원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숨지는 그런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강남역 사건이 발생을 했음에도 또 다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그동안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발생했던 사건들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럴까? 하는 그런 고민부터 우리는 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게 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온정주의,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편의 문제는 감싸는 그런 온정주의가 발동을 하고 이게 결국에 저는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N번방을 추적을 하면서 수없이 자문을 했어요. 내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있었더라면 더 달라졌을까? 피해받는 사람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었을까? 그 자문에 저는 이제 정치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응답을 했었던 것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결국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꽃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일상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디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걸 되게 감사하게 여겼어요. 마스크를 써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집 앞에 편의점을 나가는 것조차도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이제 겪어야 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온라인 상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불법 촬영물들을 지워야 하고 또 내 영상에 나온 내 얼굴과 또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서 정말 본인의 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성형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다운 삶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지금 정치가 해야 하는 것이고 바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도 그런 유튜브가 집 앞에 찾아오기도 하고 텔레그램에 8월 초에 제 능력방이 생기기도 했지만 여기서 뭔가 겁난다고 물러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라고 소리치고 말하고 또 이제 정말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바꿔놔야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또다시 벌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들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 정치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또한 정치에 대해 가졌던 희망과 기대보다는 실망과 좌절을 좀 더 많이 겪었을 듯한데 그리고 정치가 왜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박지원 씨 나름의 이유도 찾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신뢰보다는 불신의 대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정치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에서 그래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국민이 정치에 대한 불신의 지수가 더 높은 것은 지금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이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행복한 삶, 더 좋은 그런 일상,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정치를 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정당 안에서 느꼈던 것은 오로지 권력이 정치의 목적이 지금 되어버린 게 아닌가, 그게 지금의 현 상황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권력을 잡은 게 하고 싶은 일도 또 만들고 싶은 나라도 없어 보여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잡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야당도 별반 다르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선에 지고 국민들이 민주당에 뭐라고 했었나요? 반성해라, 너네. 반성하고 민생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검수완박에 올인하고 꼼수 탈당하고 한 거 망쳤습니다. 저도 당시 이제 지방선거를 이끄는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있다 보면은 민생은 뒷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훨씬 중요하고 또 차별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하고 또 파업했다고 손해배상 소송 당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데 이렇게 내가 관심 있는 거 안 챙겨주고 꼭 맨날 자기를 밖으로 챙기기만 바쁘니까 불신의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스레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법을 만드는 거, 또 내 생활을 바꾸는 게 정치거든요. 국민들이 내가 조용하면, 내가 참으면,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외면을 해버리면 이제 나라가 엉망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럽다고 피할 게 아니까 더럽다고 이제 피할 것이 아니라 더러우니까 치워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게으르고 좀 말 자주 바꾸고 자기들 이익에만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 좀 국민 여러분께서 다 같이 좀 쫓아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더더욱 다음 이제 그런 총선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권력 투쟁 성적표나 뭐 이제 친소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정말 민생 성적표로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청년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청년이 없는 그런 여의도는 기득권의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아직 잃을 것이 없는 청년들이 더 많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미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기득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공고한 벽을 쌓기만 바쁘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의도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목소리, 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정치를 좀 바꿀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똥이 더러우니까 보통 피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치워야 한다라는 말이 좀 인상에 남고 그런 역할들을 여성들이 저는 잘 해왔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다 문제점들만 너무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바뀔 수 없는 뭔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같이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